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고립된 제5군수지원단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하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칼바람이 황량한 연병장을 거칠게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작업 중인 병사들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 전체를 무겁게 감싸고 있는 진정한 한기는 영하로 떨어진 기온 때문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공포와 억압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고립된 섬과 같았으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은 높은 담장 밖으로 좀처럼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삭막한 부대의 행정실 구석에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낡은 군복을 입은 이지연 중사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왜소한 체구와 항상 구부정한 자세는 누구에게나 만만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실제로도 그녀는 부대 내에서 존재감 없는 그림자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친 남성들이 줄을 이루는 이 보급 부대에서 그녀는 그저 조용히 행정 업무나 처리하는 유약한 여군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에 지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아무도 모르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복도 저편에서부터 군화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행정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는 박민석 대위였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행정병들을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박 대위는 자신의 등장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공포로 물드는 것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행정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대위의 날카로운 눈길이 구석에서 묵묵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지연 중사에게 꽂히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서 쌓여 있는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대위는 특유의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이 중사의 느린 업무 속도를 지적하며 그녀가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감히 박 대위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이지연은 박 대위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태도는 비굴할 정도로 순종적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박 대위의 열린 전투화 끈과 방심한 하체 자세를 관찰하며 단 3초 안에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의 본능을 억지로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는 이유는 과거 국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겪었던 끔찍한 작전의 후유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그녀에게 장기 휴양을 권고하는 대신 이 한직으로 발령을 내어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이 부대 내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군수물자 횡령 의혹을 은밀하게 감시하라는 비밀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는 환자인 동시에 사냥감을 노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사냥꾼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박 대위는 이지연의 굽실거리는 태도에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그의 횡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고함 소리와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는 행정실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급품 리스트를 점검하며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울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애꿎은 부하들에게 화풀이를 해대곤 했습니다. 이지연은 그 소음을 배경음 삼아 묵묵히 장부를 대조하며 박대위가 빼돌린 물자들의 흔적을 소리 없이 추적해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병사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수지원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병사들의 식판에 담긴 음식은 형편없이 부실했고 국은 맹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박대위가 식재료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불만은 그저 속삭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지연 역시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병사들의 퀭한 눈과 마른 얼굴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 마련된 간부 전용 테이블에는 일반 병사들의 식단과는 확연히 다른 기름진 고기 반찬과 신선한 과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자신의 신복인 김중사와 함께 거만하게 앉아 식사를 즐기며 주변의 굶주린 시선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기를 씹어 삼키고는 큰 소리로 병사들의 군기가 빠졌다는 둥 훈계를 늘어놓으며 식사 시간조차 고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광경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격차를 과시하는 역겨운 연극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이지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맛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콩나물국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녀는 과거 작전 지역에서 뱀이나 쥐를 잡아먹으며 생존했던 극한의 상황들도 겪어봤지만 동료들의 고열을 짜내어 배를 채우는 지휘관을 보는 것은 그보다 훨씬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평범한 행정보급관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이 그녀의 뜨거운 정의감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박대위가 갑자기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지나가던 일병을 큰 소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 일병이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박대위는 식당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일병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관등 성명을 외쳤지만 박대위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위협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식판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박대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은 박대위의 거친 호흡 소리와 근육이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찰나의 순간 동안 수없이 고민했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괴롭힘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배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박대위는 일병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급기야는 일병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참다 못한 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자 박대위는 그것조차 조롱거리로 삼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도 박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쓴웃음을 지으며 동조할 뿐 아무도 그 폭주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구석에 앉은 이지현뿐이었습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고
다시 행정실로 돌아온 이지현은 박대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비밀 장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명확했고 박대위가 횡령한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으며 그 뿌리는 깊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위한 퍼즐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어리숙한 행정보급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자 창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부대의 밤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박 대위는 회식을 핑계로 일찍 퇴근했고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내무반으로 돌아가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지연은 텅 빈 행정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답답한 가면을 벗어던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폭풍이 바로 내일 점심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박대위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은 누군가가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제오 군수지원단은 마치 거대한 화약꽃처럼 조용히 폭발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를 알리는 기상 나팔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듯이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병장으로 집합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아침 구보는 고문과 다를 바 없었으며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시야를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지연 중사는 대열의 맨 끝에서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을 질질 끌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위태로운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폐는 사실 이 정도 추위와 운동량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단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평범하고 체력이 약한 여군 행정관이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연병장 사열대 위에서는 두꺼운 방한복으로 온몸을 감싼 박민석 대위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병사들의 고통을 구경거리 삼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처지는 이지연을 손가락질하며 여자가 군대에 와서 세금만 축낸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 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리고 있던 병사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못했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만이 연병장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지연은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비틀거리는 연기에 더욱 집중하며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습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자 이지연은 창고 정리를 핑계로 보급품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에는 분명히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최신형 방한 장갑과 핫팩 수백 상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곰팡이가 핀 구형 장비들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부의 숫자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꼼꼼하게 메모하며 이것이 박 대위가 인근의 불법 작물아비들과 거래한 흔적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날카롭게 빛났고 손에 쥔 볼펜은 당장이라도 무기로 변할 듯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육중한 트럭 엔진 소리와 함께 박 대위의 신복인 김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연은 재빨리 낡은 상자들 뒤로 몸을 숨기고 숨소리를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김 중사는 외부 민간인 업자에게 군용쌀과 고기를 빼돌리는 거래를 하고 있었고 박 대위가 이번 거래로 챙길 뒷돈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주머니 속에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고, 이것이 훗날 박대위의 목을 조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험악해져 있었고, 배식대 앞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인 한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주 메뉴라던 제육볶음은 고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채소만 가득했고,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하여 뒤에 줄을 선 병사들은 맨밥에 김치 국물만 받아야 했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식당 한가운데서 감시하고 있는 박대위의 눈초리가 무서워 누구도 감히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현은 자신의 식판에 담긴 형편없는 음식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사겼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식당 구석에서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갓 전입 온 신병인 최이병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동기에게 자신의 밥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하다가 실수로 식판을 엎은 것이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박대위의 고개가 즉각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갔고,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최이병에게로 쏠렸습니다. 박대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이병에게 다가갔고,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엎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군화발로 지식이며 최이병에게 군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이병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연신 죄송하다고 빌었지만 박대위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인격적인 모독을 퍼부었습니다. 주변의 선임병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이지연은 숟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세게 쥐며 이 불합리한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자아가 치열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박 대위의 팔을 꺾고 제압하여 최이병을 구해야 한다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으로서의 본능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정체를 숨겨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격렬해졌고 호흡은 가빠졌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겁에 질린 행정관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참으며 억지로 시선을 자신의 식판으로 돌렸습니다. 박 대위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최이병에게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다시 주워 먹으라는 엽기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경악했지만 박 대위는 이것이 음식을 낭비한 죄에 대한 벌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최이병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밥알을 집으려 할 때 이지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당 당번병이 급하게 뛰어와 사단사령부에서 긴급 전갈이 왔다고 보고했고, 그 덕분에 상황은 간신히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박 대위가 투덜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가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지연은 힘이 풀려 주저앉은 최이병을 부축해 일으키며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뿐이었고 자신의 무력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반드시 박대위가 횡령한 장부를 확보하여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난 후 이지연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막사를 빠져나와 낡은 체력 단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체력 단련장에서
그녀는 샌드백을 향해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샌드백을 타격하는 소리는 마치 총성처럼 날카롭고 묵직했습니다. 낮에는 힘없는 여군이었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을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던 그녀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순식간에 동작을 멈추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이 체력 단련장 쪽을 훑어보고 지나갔지만 이지연의 완벽한 은신 능력 덕분에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당직 사관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감각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땀을 닦으며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고 내일은 더욱 철저하게 연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게시판에는 박대위의 이름으로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어 병사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핑계로 난방 가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개인 전열 기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혹한의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것은 사실상 얼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게시판 앞에서 웅성거리며 박대위를 저주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무기력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연은 행정실 창문을 통해 밖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박대위의 탐욕이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난방비를 아껴서 생긴 차액마저 자신의 주머니로 챙길 것이 분명했고 병사들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수첩을 꺼내 박대위의 죄목 리스트에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붉은 펜으로 눌러 쓴 글씨에는 그녀의 뜨거운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대위는 행정실로 들어와 이지현에게 병사들의 개인 관물대 불시 검열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숨겨둔 사제, 물품이나 음식물을 찾아내 압수하고 징계할 구실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지현은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에 따라야 했기에 병사들의 생활관으로 향했고 박대위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검열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고 생활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열 도중 박대위는 한 병사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병사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박대위는 허락 없이 외부 물품을 반입했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편지라고 사정했지만 박대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고 억눌러 왔던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지연은 그 병사가 사고를 칠까봐 급히 그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규정상 편지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박대위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박대위는 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냐며 이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그녀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대위는 이지연을 노려보며 계급장 떼고 영창 가고 싶냐고 협박했고 행정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지현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연은 자신의 숙소 거울 앞에 서서 멍과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보고도 참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속삭였지만 거울 속의 눈동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이라는 댐에는 이미 수많은 균열이가 있었고 붕괴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한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눈 덮인 연병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내일은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다가오는 파국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과거 작전 때 사용했던 전술 나이프의 손잡이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침대 밑 비밀 공간에서 위성 통신기를 꺼내 상부의 짧은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목표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 부대원들의 사기 저하 및 폭동 조짐 있음. 조기 개입, 요망.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그녀는 통신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내일 날이 밝으면 제오군수 지원단에는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그녀 이지연이 서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을 가득 메운 무거운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웠고 병사들의 숟가락질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멀건 국과 말라비틀어진 생선 조림 몇 조각뿐이었지만 굶주린 병사들은 살기 위해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식당 내부의 온기를 앗아가고 있었지만 병사들을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는 박민석 대위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이쑤시개를 입에 문 채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지연 중사는 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식판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만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오늘 무언가 사단이 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 불길한 예감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박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식탁 아래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대위의 시선이 배식구 근처에서 잔반 처리를 담당하고 있던 김일병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일병은 평소 행동이 굼뜨고 어리숙하여 박대위의 단골 괴롭힘 대상이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느릿한 걸음으로 김일병에게 다가갔고 그 발소리에 맞춰 식당 안의 모든 동작이 일시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박대위가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박대위는 김일병의 뒤에 서서 그가 잔반통을 비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갑자기 군화발로 잔반통을 걷어찼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가 사방으로 튀었고 김일병의 전투복은 순식간에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김일병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넘어졌고 박대위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더러운 쥐새끼처럼 밥만 축낸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김일병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병사들 중 누구도 감히 나서서 김일병을 도와주거나
박대위를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무력감이었고 이곳에서는 박대위가 곧 법이자 절대 권력이라는 패배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임 병사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후임 병사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판만 노려보았습니다. 이 비겁한 침묵 속에서 오직 이지현만이 주먹을 꽉 쥔 채 흔들리는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김일병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즐기듯 낄낄거리며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김일병에게 음식을 낭비했으니 책임을 지라며 바닥에 있는 오물을 주워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고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김일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대위를 올려다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당장 실시하라는 서슬퍼런 고함 소리뿐이었습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의 오물 위로 툭툭 떨어졌고 그의 손은 수치심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닥의 음식물 찌꺼기를 집으려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얼굴은 분노와 괴로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박대위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즐거워했습니다. 이지연의 인내심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끊어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지현의 머릿속에서 임무 수행이라는 이성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나서면 지난 몇 달간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만행을 외면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차 깊고 느려졌으며 이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직전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김일병이 떨리는 손으로 오물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박대위가 갑자기 발을 들어 김일병의 머리를 밟으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먹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김일병의 얼굴을 오물 속에 처박아 버리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폭력적인 동작을 보는 순간 이지연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의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박 대위의 군화가 김일병의 머리에 닿기 직전 누군가의 손이 박 대위의 발목을 낚아채 허공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 속도는 일반적인 병사들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박 대위는 자신의 다리가 허공에 묶인 채 꼼짝도 하지 않자 당황하여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놀라운 광경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에게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존재감 없이 조용히 지내던 행정보급관 이지연 중사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강철 같은 악력으로 박대위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뿔테 안경은 약간 비스듬해져 있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여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적들을 베어 넘겼던 707 특임대원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살기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지연을 내려다보며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감히 자신의 몸에 손을 댄 부하에게 격분하여 발버둥 쳤지만 이지연의 손은 마치 족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대위의 발목을 가볍게 비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박대위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볼품없이 넘어졌고 그 충격보다 자신이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이 중사가 부대의 실세인 박대위를 단 한 손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넘어진 박대위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눈은 사리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이지연을 향해 전현 당장 잡아주기라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지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그만하시라고 짧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가늘고 떨리던 톤이 아니라 낮고 묵직한 저음이었으며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일병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뒤로 숨겼고 박대위와 정면으로 대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봉인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위는 이지연의 건방진 태도에 이성을 잃고 주변에 있던 식판을 집어들어 그녀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쇳덩이로 된 식판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날아왔지만 이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식판을 피함과 동시에 박대위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박대위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일격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의 일부였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지연은 고통스러워하는 박대위를 내려다보며 군복을 입은 자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대위의 가슴에 꽂혔고 주변 병사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대위의 추종 세력인 김중사와 헌병대원들이 몽둥이를 든 채 식당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박대위를 보고 경악하며 이지연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지연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머리끈을 조여 묶으며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녀는 김일병에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조용히 말한 뒤 자신을 둘러싼 건장한 사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상대방의 수와 무기,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제압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김중사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나며 이지연을 죽여버리라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동시에 달려들었고 식당 안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 순간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백호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들이닥치는 첫 번째 몽둥이를 피하며 날카로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식탁과 의자가 날아다니는 아수라장 속에서 이지연의 동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는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패한 권력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 제오군수 지원단의 식당은 전설이 시작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고, 박대위의 고함 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첫 번째 헌병이 이지연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거구의 헌병이 내리치는 일격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협적이었지만 이지연의 눈에는 그 동작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며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헌병의 손에서 몽둥이가 떨어져 나갔고 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잠시 주춤했던 나머지 헌병들이 김 중사의 독촉을 받고 동시에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지연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적의 동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병사의 명치를 가격하여 숨을 끊어놓은 뒤 그를 방패 삼아 뒤따라오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좁은 식당 통로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고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지현이 구사하는 무술은 일반적인 태권도나 유도와는 차원이 다른 살상 위주의 실전 격투술인 크라브마가였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 최소한의 힘으로 무력화시켰으며 관절을 꺾거나 기도를 압박하는 치명적인 기술들을 주저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었고 그녀에게 스치기만 해도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식당 바닥은 순식간에 고통을 호소하며 뒹구는 헌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대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굼뜨고 약해 빠진 행정병이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특수부대원들도 흉내 내기 힘든 고난도의 기술로 자신의 부하들을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연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닌 사냥감을 도륙하는 맹수의 눈빛이었고 그 서늘한 살기는 박대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의 신복인 김중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주변에 있던 쇠의자를 집어들고 이지연의 뒤를 노려 비열하게 접근했습니다. 병사들이 위험하다고 소리칠 틈도 없이 김중사가 의자를 높이 쳐들고 이지연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뒤로 회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녀의 발뒤꿈치가 김중사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고 김중사는 허공에 붕 떴다가 의자와 함께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김중사마저 쓰러지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거칠게 몰아쉬는 병사들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지연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쓰러진 헌병들 사이 홀로 우뚝 서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일반 병사들은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지연 중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낯선 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천천히 박대위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는 박대위의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과 같았습니다. 박대위는 주저앉은 채 엉덩이로 뒤로 물러나며 오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헌병대에 지원 요청을 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가락 때문에 버튼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지연은 그런 박대위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박대위에게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사들에게 사과한다면 여기서 멈추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박대위는 끝까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이지연을 반란죄로 즉결 처형하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며 자신의 명령은 곧 법이라고 소리쳤지만 그 모습은 권력에 취한 광인의 발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의 눈빛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완전 무장을 한 헌병 기동 타격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박 대위가 미리 호출해 두었던 증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고 그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이지연을 조준했습니다. 상황은 단순한 몸싸움에서 무력 대치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자칫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박 대위는 구원투수가 등장하자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사살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지현은 자신을 겨누고 있는 총구들을 보며 잠시 고민했지만 여기서 무력을 더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박 대위를 폭력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기에 지금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헌병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순순히 허용했습니다. 박 대위는 수갑을 찬 이지현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지연을 영창이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하며 그녀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가 돌아간 상태에서 천천히 박 대위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박 대위에게 당신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했습니다.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이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식당 안의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지연이 보여준 용기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김일병은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리며 이지연이 끌려가는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헌병대 차량에 태워져 부대 구석에 위치한 낡은 영창 건물로 이송되었습니다. 차가운 철창문이 닫히고 어둠이 그녀를 감싸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는 대신 벽에 기대어 앉아 명상을 하듯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히든카드를 언제 꺼낼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독방의 차가운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이지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깃 속에 숨겨둔 초소형 위치 발신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발신기가 작동하면 국방부 직속 감찰단과 707 부대 상황실에 즉각적인 조난 신호가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대위가 자신을 건드림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사실을 조소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철문 너머에서 박대위와 김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이지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지연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의가사 제대시키거나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대위가 단순한 횡령범을 넘어선 악질 범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지연은 과거 707 부대 시절 혹독했던 생존 훈련의 기억을 떠올리며 정신력을 무장했습니다. 그녀는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어 일주일 넘게 물 한 모금 없이 버텼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 정도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고통은 육체적인 구속이 아니라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무력감을 깨부수고 스스로 정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독방의 작은 환기구를 통해 밖에서 눈보라가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전장의 포성처럼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자신의 코드네임 백호가 다시 깨어났음을 자각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폐잔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심판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비릿한 피냄새만이 감돌고 있었고 병사들은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민석 대위는 이지연이 끌려간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닥에 떨어진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과 부하들에게 제압당했다는 굴욕감을 견딜 수 없어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병사들에게 오늘 본 것을 발설하면 반란 동조자로 간주하여 모조리 영창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 대위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김중사를 불러 행정실로 데려갔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은밀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지현을 단순한 하극상 주동자가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난동자로 조작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김 중사는 식당 CCTV 기록을 삭제하고 목격자인 병사들의 진술서를 조작하는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와 폭력을 감추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맞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갇힌 이지연은 헌병들이 던져준 얇은 담요 한 장의 의지에 냉기를 견디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몸 곳곳에는 제압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이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의도했던 가장 극적인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 대신 냉철한 전술적 판단과 시간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철문이 열리고 박 대위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독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곤봉으로 철창을 탁탁 치며 이지연의 심기를 긁으려 했고 그녀를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이지연에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군사재판은 면하게 해주겠다며 거짓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비겁한 심리전에 불과했습니다. 이지연은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뜨고 박대위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저지른 죄는 결코 덮어질 수 없으며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갇혀있는 죄인이 아니라 마치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당당했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그녀의 기세에 오히려 자신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격분한 박대위는 곤봉으로 이지연의 어깨를 찌르며 건방진 입을 다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지연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났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에게 이지연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잠도 재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나간 후 이지연은 다시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하며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 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저항 및 탈출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었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립감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투쟁심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흐르는 아드레날린을 통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웅성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김일병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침낭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선임 병사들은 김일병을 달래주었지만 그들 역시 박대위의 보복이 두려워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공포와 불의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질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중사는 병사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 거짓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서명하지 않으면 군기 교육대에 보내거나 휴가를 자르겠다며 병사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떨리는 손으로 거짓 내용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박대위와 김중사에 대한 증오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대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양주를 마시며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엣 가시 같았던 이지연을 처리하고 자신의 왕국을 다시 공고히 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지연은 독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보낸 구조 신호가 상부에 도달했을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비상통신기는 위성 신호를 통해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팀과 707 상황실로 직보되는 최우선 보안 등급의 장비였습니다. 이 신호가 접수되는 즉시 군 수뇌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해당 위치로 최정예 요원들을 급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이 고요한 산속 부대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술 기운이 오른 박대위는 다시 이지현의 독방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창을 발로 차며 이지연에게 온갖 욕설과 성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지연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비명을 지르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위는 반응 없는 그녀의 모습에 약이 올라 침을 뱉고는 씩씩거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연은 박대위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느끼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진짜 승자는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칼을 가는 자라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손을 움직여 숨겨둔 철사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언제든 탈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탈출하는 것보다 더 큰 파멸을 박대위에게 안겨주기 위해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는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5 군수지원단 좌표에서 발신된 코드명 블랙 타이거의 구조 신호가 모니터에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상황실장은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팀에게 긴급 출동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검은 독수리들이 경납고에서 깨어나며 거대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행정실로 내려와 횡령 장부를 금고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장부를 불태워 없애버릴까 고민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역들이 곧 돈이라는 생각에 차마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다시 금고 깊숙한 곳에 숨기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부대 주변의 숲속에서는 침투용 군복을 입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부대 외곽 경계망을 무력화시키고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했고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의 왕국은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현은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뀐 것을 감지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헬기 로터 소리를 잡아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부패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올 피날레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박대위는 퀭한 눈으로 아침 점호를 준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연병장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그 깨끗한 풍경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이지연을 감시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회가 그의 군생활 마지막 조회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낮은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제5 군수지원단의 고요한 아침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독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제5 군수지원단의 아침 조회 시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무겁고 억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석 대위는 단상에 올라 거만한 자세로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처단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병사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대위의 장황한 훈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멀리서부터 대기를 진동시키는 묵직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송 헬기의 소리가 아니라 훨씬 더 날카롭고 위협적인 전술 헬기의 로터 소리였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하늘 쪽으로 쏠렸고 박대위의 얼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색 도장을 한 UH-60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편대를 이루며 무서운 속도로
부대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헬기의 측면에는 국군 특수전사령부와 국방부 직속 감찰단을 상징하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위압감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헬기가 연병장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을 시작하자 강력한 하강풍이 몰아치며 바닥에 눈과 먼지를 맹렬하게 흩날렸습니다. 박대위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이것이 단순한 시찰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레펠이 내려왔고 완전 무장을 한 검은 대테러복 차림의 요원들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강하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빨랐으며 착지하자마자 총구를 들고 연병장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헌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가슴에는 707 특수임무단을 상징하는 백호 마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착륙한 선두 헬기에서 군복 대신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고위 장교가 내렸는데 그의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감찰단장인 최 소장이었고 그 뒤를 이어 헌병 수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줄지어 내렸습니다. 박 대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최 소장에게 달려가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방문이라 준비가 미흡하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최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최 소장은 박 대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수행원들에게 즉시 영창으로 안내하라고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박 대위는 당황하여 영창에는 어제 난동을 부린 하극상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그 여군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그들이 이지현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 소장은 걸음을 멈추고 박 대위를 돌아보며 당신이 말하는 그 범죄자가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영창 앞에 도착한 최 소장은 헌병들에게 즉시 문을 열라고 지시했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쥔 헌병이 철문을 개방했습니다. 어둡고 습한 독방, 안쪽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이지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입가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는 뒤에서 낄낄거리며 이제 너는 끝장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이어진 상황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최 소장은 독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이지연 앞에 멈춰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는 이지연 상사님 늦게 도착하여 죄송하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대위와 다른 간부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개 부사관이자 난동을 부린 죄인에게 장군이 먼저 경례를 하고 존대한다는 것은 군대 서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소장님, 저 여자는 제 부관을 폭행하고 부대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최 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대위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지연 상사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으며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최고의 인간 병기이자 대테러 작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대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창백해졌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최 소장의 수행원이 이지연의 군 경력이 담긴 파일을 꺼내 박대위의 면전에 던지듯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친 박대위의 눈에 들어온 것은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화려한 작전 기록들과 훈장 수여 내역들이었습니다. 이지현은 단순한 행정 보급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최정예 707 요원이었으며 심리 치료와 내부 감찰 임무를 병행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대위는 자신이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지연은 수갑을 찬 손을 내밀며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이 구속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소장이 직접 열쇠를 받아 수갑을 풀어주자 그녀는 손목을 문지르며 박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대위는 뒷걸음질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지현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것은 힘없는 병사들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미래였으며 당신은 그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쓰레기라고 말입니다. 곧바로 감찰단의 대대적인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고 행정실과 박대위의 숙소는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이지연이 미리 확보해둔 녹음기와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자 수사관들은 금고 바닥과 천장 텍스 속에 숨겨진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횡령한 공급 내역과 납품업체와의 불법 거래 약정서가 쏟아져 나오자 박대위는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시인하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중사를 비롯한 박대위의 추종 세력들도 줄줄이 체포되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추하게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들을 연행했습니다. 병사들은 연병장에 모여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환호성을 지르고 싶어 하는 듯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심판받는 모습은 그들에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최 소장은 박대위에게 다가가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내며 당신은 더 이상 명예로운 대한민국 장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박대위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가면서도 이지현을 향해 저주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소리쳤지만 이지현은 그를 외면한 채 차가운 눈으로 연행 차량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비참한 말로였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지만 이지연의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이지연은 최 소장과 함께 부대장실에서 잠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 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지연의 신분이 노출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쨌든 상급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부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은 군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소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지만 참작 사유가 충분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므로 중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이지연에게 당분간 본부로 복귀하여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은 뒤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고 씁쓸한 결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탑승 준비를 위해 이지연이 다시 연병장으로 나오자
모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만만한 여군 행정관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들을 구원해준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일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맨 앞줄에 서 있었고 이지현과 눈이 마주치자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지현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지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블랙호크 헬기를 향해 걸어가며 지난 몇 달간의 위장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고 썩은 환부는 도려내어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707 부대원 특유의 절도 있고 힘찬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따가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계급을 되찾아 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헬기의 로터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며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고 이지연은 헬기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량했던 연병장과 낡은 막사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병사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대위라는 암적인 존재가 사라진 이곳에는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헬기는 굉음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서울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비행 중 헬기 안에서 최 소장은 이지연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지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창밖으로 펼쳐진 설산을 바라보았고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으며 내면의 상처도 조금은 치유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가 아닌 빛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오군수 지원단을 뒤흔들었던 폭풍은 지나갔고 전설적인 여전사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곳에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징계라는 불명예를 안고 떠나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와 정의의 유산은 병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국방부 본관 지하에 위치한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에는 군의 규율을 수호하는 고위 장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 의자에는 이지연 상사가 정복을 입고 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화려한 훈장들과 약장들은 그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오늘의 그녀는 영웅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위원들은 그녀가 상급자인 박민석 대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과 비밀 임무 수행 중 신분을 노출하여 작전을 중단시킨 점을 엄중하게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녀의 행동이 군의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질책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하극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연은 그들의 지적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변명을 늘어놓거나 선처를 호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오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이지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위원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계급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과 전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인격 살인을 당하고 있는 병사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으로서 가장 큰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를 진동시킬 만큼 묵직한 울림을 주었고 위원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긴 회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이지현에게 정직 3개월과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쌓아온 엘리트 군인으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결과였으며 사실상 특수임무단 현장 요원으로서의 생명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그녀의 공로와 정의로운 의도를 참작했지만 조직의 기강을 위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지현은 담담한 표정으로 징계 처분 서류에 서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들에게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이지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찰단장 최 소장이었으며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최 소장은 자네 같은 유능한 요원을 현장에서 잃게 되어 유감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항상 정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네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지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부를 나오는 이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707 부대의 상징인 검은 베레모를 벗어 손에 쥐고 올려다본 하늘이 유난히 파랗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양심은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세계를 떠나 잠시 평범한 인간 이지연으로 돌아가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골의 제5군수지원단은 박민석 대위가 사라진 이후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겼고 식당의 배식대는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연병장에는 구타와 욕설 대신 활기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식당 한 구석에는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이지연 중사가 앉았던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이지연은 징계를 받고 쫓겨난 문제아 간부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해준 진정한 영웅이자 수호신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군법이 규정하는 정의와 그들이 가슴으로 느낀 정의는 명확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이지연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제복을 입은 김일병이 휴가를 나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숨을 고르며 이지현에게 다가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했고 이지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부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감사패와 편지 뭉치를 이지연에게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병사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자신이 잃어버린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 이 종이 뭉치가 훨씬 더 값진 훈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촉촉한 이슬이 맺혔고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징계에 대한 아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일 때 이지현은 김일병을 배웅하고 홀로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군복을 벗고 물러나 있지만 언젠가 다시 조국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비록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라는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에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이지연은 그 불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곳곳에 부조리가 숨어 있겠지만 그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707의 유령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지만 인간 이지연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낡은 군번줄을 꽉 쥐며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임을 믿었습니다.